2차 시 또 시작을 합시다. 아까 1차 시 마무리에서 이 내가 썼던 그 독서 감상문 첫 번째 문단 설명했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세계 한인 입양인 대회가 열리고 있더라는 이제 뉴스를 보고 내가 읽었던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그 주제를 연결해서 감상문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자, 여기까지 나왔죠? 이 뿌리의 문제, 이 뿌리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요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자, 이를테면 이 뿌리 정체성의 문제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방송국 드라마 속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내가 읽었던 책, 여러분이 지금 눈여겨볼 건 뭐냐면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내 짧은 이 독서 감상문에는 집으로 가는 길의 줄거리가 짠 또 이렇게 그 줄거리를 설명해 놓고 있지 않은 글이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템 주제의식이 뭔가,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써 내려간 글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평문에 가까운 그런 독서 감상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독서 감상문을 쓰라고 그러면 줄거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줄거리는 아주 그 축약을 해도 좋아요. 독자가 읽을 때 이 소설이,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아주 짧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는 첫 문단에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와의 어떤 접점을 찾아서 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핸드릭스라고 하는 이 책은 이제 핸드릭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작가의 작품을 우리가 번역해 놓은 거예요. 오래전에. 왜 우리가 번역했겠어요? 이 네덜란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로 입양 간 한인 여자 아이의 이야기를 이 소설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여기 봅시다. 그래서 이제 자, 이 두 번째 문단에가 이 소설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써놓은 거예요. 자, 집으로 가는 길에 나오는 주인공 인따, 한국 이름은 김영자인데, 인따는 태어난 지 14개월 만에 네덜란드 가정에 입양이 돼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입양 간 아이들의 숫자가 60만 명이 넘는데 한국에서 입양 간 아이들이 2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언론의 보도도 이제 그런 용어를 쓰니까, 이를테면 고아 수출국 1위, 이런 불명예스러운 우리나라가 이런 경우거든요. 이 소설은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은 이 인따라고 하는 여자의 뿌리찾기, 즉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여정의 이제 소설의 줄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따는, 이 아이는 오빠가 새로 사귄 친구 리차드에 이끌려서 뱃속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느낌에 잠겨요. 이것은 이제 뱃속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느낌은 이 소설에 있는 문장 표현을 내가 상당히 뛰어난 묘사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자, 인따는 자신의 외모가 금빛 머리와 파란 눈의 엄마와도 같지 않고 검은 머리에 초록빛 눈의 아빠와도 닮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죠. 그래서 세상에 버려졌다는 느낌에 사로잡히는데, 이 사실을 이렇게 버려진 아이였고 먼 이국의 가정에 입양이 되었던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청소년기에 그 오빠 친구 리차드가 이렇게 집에 한 번씩 올 때마다 그 오빠를 이제 몰래 이렇게 눈여겨보고 그러는 거예요. 소년이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좋아하는 마음을 잠시 뱃속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도 누구를 다 좋아하고 좋아했을 거니까 어떤 변화가 있나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자,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변화? 거울을 봐요, 거울. 그렇죠? 거울을 보지, 이렇게 거울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따도 자꾸 거울을 봐요. 그러면서, 엄마와도 다르고, 아빠도 다르구나. 나는 버려진 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이 소설에서 양부모가 상당히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어서 이제 한국에 인따를 이제 버렸던 그 입양을 해왔던 기관과 연결해서 인따의 이제 생부모, 그 친부모를
이제 수소문을 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이제 그 엄마의 주소를 알게 되고 그 엄마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따와 함께 한국으로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줄였는가 보세요. 이게 300페이지가 넘는 소설인데, 장편 소설인데, 이렇게 이제 줄거리를 정말 몇 줄에 내가 줄였어요. 예, 아직 어린 소녀인 인따의 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에 놓인 두려움과,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뭐예요? 지금 이제 한국의 그 인따의 생모를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 글인데,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줄였는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어린 소녀인 인따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에 놓인 두려움과, 이 아이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지금 감정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생모가 누군데, 나를 버렸을까? 왜 버렸을까? 그 엄마를 만났을 때, 생모를 만났을 때, 생모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 나를 잘 챙겨주는 이 양부모님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인따라고 하는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 다음에 양부모는 또 역시 마음 졸임. 그렇죠? 생모를 만나고 나서의 허탈감을 나는, 글쓴이죠. 나는 줄곧 이 소설을 읽어가면서 함께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 인따가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가고, 그 다음에 그걸 지켜보면서 양부모가 마음을 졸이고 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했던 그 얘기를 내가 아주 생략했죠. 이렇게 인따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에 놓인 두려움, 양부모의 마음 졸임, 생모를 만나고 나서의 허탈감을 이들과 함께 글을 쓰는, 책을 읽은 독자로서의 나도 함께 느낀다. 요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생각하기를, 문학이란 뭐냐? 그가 속한 시대와 사회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좋은 문학이란 보편적인 것을 이것은 사실은 내가 이제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말이고, 좀 다른 거죠? 하여튼 이런 거. 이게 마지막이네. 예, 이게 세 문단인가 네 문단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A4의 한 장을 조금 넘어가는 짧은 분량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제시한 게 그 분량이어서. 이렇게밖에 안 썼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건 파일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여러분이 이걸 보기는 지금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자료는 여러분의 파일로 올려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파일 열어서 내가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이 내가 쓴 독서 감상문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좀 상당할 정도로 전달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요약을 하면 독서 감상문은 책을 읽고 줄거리를 정리하면서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갈무리하고, 그것이 또 나의 삶에,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인가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는 주관적인 성격의 글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지금 본 거예요. 그런데 잘 쓴 독서 감상문은 비평문과 비슷하다. 지금 그 예를 지금 내 글을 통해서 내가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독서 감상문에는 줄거리를 잔뜩 넣어놓는 게 아니고, 줄거리는 최대한 압축하되 그 주제를 찾아서 그 주제가 우리의 삶과 어떤 의미 연관이 있는가를 지금 잘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입양아의 문제, 자아 정체성의 문제, 뿌리 찾기의 문제,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주제구나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현실의 어떤 측면을 잘 담아냄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문학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그 문학에 대한 나의 생각까지 이 소설을 통해서 간략하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글이 되겠죠. 그 2차 시 자료가 있습니다. 2차 시하고 3차 시는 이제 자료가 좀 기니까 좀 하다가 2차 시 끊고 쉬었다가 이제 3차 시 연결해서 할 거예요. 자, 지금 이 자료는 이제 애초에 2차 시하고 3차 시를 같이 그러니까 2차 시하고 3차 시에 나눠서 설명은 나눠서 할 텐데, 자료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이 분량이 많으니까 2차 시하고 3차 시 설명하려고 준비한 자료입니다. 이건 이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평문, 감상문을 아까 봤으니까 비평문을 지금 실제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평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텍스트의 의미, 가치를 평가하는 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죠. 아니,
주관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감상문은 주관적이고 이 비평문은 객관적이어야 돼요. 객관적.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치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치평가는 이 글 쓴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상당히 어려워요. 감상문은 뭐 주관적인 성격의 글이다. 그런데 이제 비평문은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주장과 근거여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상문보다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한 그런 성격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과제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비평문을 쓰라고 할 때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여러분 내가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게 제대로 된 비평문이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각자의 어떤 이해 수준에 따라서 이제 리포트는 쓰면 되는 것이니까 제대로 된 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광일 선생의 글인데 이건 내 글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가 수업에서 자료를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의 글입니다. 우선 이제 제목을 볼까요?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 영화와 정치. 그 다음에 이렇게 자 보세요.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 영화와 정치.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이 제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영화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부제로 이제 좁혀놓은 거예요. 명료하게 한 거죠. 프레카리아트 이야기, 화차, 피에타. 그러니까 화차와 피에타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이야기를 전개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리포트의 그 제목이 굉장히 내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제목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그 제목만 가지고는 추상적이에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를 테니까. 근데 그래서 부제를 통해서 자, 이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얼른 드나요, 여러분? 신자유주의가 뭔가요? 이제 이 분량은 많으니까 내가 가급적, 그냥 내 언어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고 그러긴 할 거예요. 이것도 자료는 올려줄 테니까. 그래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자유는 좋죠. 자유. 내가 어떤 무엇으로부터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하는 것이 자유라고 했을 때 자유는 이렇게 확장될수록 좋은 것이긴 하죠. 다만 문제는 이제 이때의 자유는 그런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의 자유, 자본의 논리, 자본이 시장에서 정부라든가 시민사회의 간섭을 가급적 받지 않고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그 본래의 어떤 그 이윤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어떤 운동을 말해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때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본가의 논리를 그 이해를 대변하는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소위 보수파들이 자유주의라는 말을 즐겨 쓰는 거죠. 앞에 신자가 붙었네? 그럼 새로울 신이니까 매울 신라면 아니고 새로울 신이니까 그럼 뭐냐? 이 신자유주의는 또 뭔 말이냐? 미국에서는 레이건, 영국에서는 대처가 이제 집권하던 시절에 그 자본의 논리를 더 강화한 게 이를테면 쉽게 말해서 신자유주의라고 보통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97년에 IMF가 그 외환위기 사태가 일어났죠. 그때 우리가 돈이 이제 국가 채무가 모라토리움 채무를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IMF로부터 긴급 구제금융 돈을 빌렸잖아요. 그때 IMF가 돈을 빌려주면서 자, 돈은 빌려주겠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런 재정 정책을 해라라고 이제 우리한테 요구를 했던 거죠. 그게 소위 말하면 신자유주의 정책이에요. 그 뭐냐? 기업의 논리에 따라서 해고를 훨씬 자유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한국 사회는 결국 뭐냐면 그 외환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해고를 당한 거죠. 실직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점차 회복이 되면서 다시 기업은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해고했던 노동자들 다시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용을 이제 엄청나게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빚어졌냐면 한국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그 단기 노동자들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1997년에 발생한 IMF 사태를 극복하는 하나의 그 과정에서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불안, 그 다음에 노동의 고용의 불안. 예를 들어서 IMF 이전까지는 별 문제만 없다면 정년까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IMF 이후에는 정년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훨씬 더 많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건 완전히 자본의 논리거든요. 생산성, 효율성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는 그런 시스템을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왜 이걸 길게 설명하냐면 거의 이것에 이 자료에 한 50%는 다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알면 어떤 자료나 어떤 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 글은 바로 그런 신자유주의 시대에 한국의 영화, 즉 화차와 피에타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삶을 마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다 하는 하나의 그 비평문. 알겠죠? 영화 평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화 비평문.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글은 이제 그 분석의 대상이 영화가 두 편이라고 그랬죠? 화차하고 피에타. 근데 내가 이제 형광색을 칠해놓은 게 화차만 해놨죠. 왜 그랬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비대면 수업이라서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대면 우리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영화를 보고 영화를 봤어요. 같이 강의실에서 영화를 직접 보고 그리고 그 비평문을 읽었어요. 그래서 화차만 내가 지금 이렇게 형광색을 칠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화 보고 관련된 영화를 보고 쓴 비평문을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비평문을 쓰도록 이렇게 이제 그 하나의 그 프로세스를 밟았는데 과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볼 수는 없으니까 같이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화차만 설명을 해놨는데 화차를 본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자 화차 김민희 예쁜데 예쁜데 우리 집사람 되게 미워하라 그래. 아줌마들은 미워해요. 왜냐하면 왠지 다 알죠? 감독하고 이제 뭐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미워하던데 나는 맨날 슬그머니 이야기를 안 섞죠. 화차하고 그 다음에 피에타도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는데 피에타는 내가 예전에 피에타 설명했어요. 근데 피에타는 내가 설명 안 하는 이유가 피에타 감독이 얼른 이름이 뒤에가 있긴 있을 텐데 그 영화가 미투와 관련해서 아주 이제 명화 배우도 그렇고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하면 명예훼손이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래요. 사실이어도 그래서 이름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피에타의 감독도 그렇고 주연 남자 배우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옳지 못한 그런 성적으로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예 삭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런 몇 가지 이유로 지금 화차만 이제 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다시 정리하면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이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제가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쭉 이 글이 연결되고 있거든요. 연결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화차는 뭐냐면 원래 화차는 일본 작가의 소설이에요. 일본 작가의 소설인데 변영주 감독이 여성 감독이거든요. 이 감독이 그 원작을 바탕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화차는 이제 불구덩이를 향해 가는 마차인가? 기차인가? 요런 이제 본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초저금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주택에 투자를 한 거예요. 이게 투기죠, 결국. 근데 이 경기 상황이라고 하는 게 호경기가 있고 불경기가 있고 그런 거죠. 지금도 저금리거든요.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저금리 시대에 돈을 빌려다가 아파트를 몇 채씩 투자를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경기가 다시 불황이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파산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황, 이를테면 버블 경제가 이제 그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파산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상황을 이제 배경으로 이 소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변영주 감독은 IMF 이후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 버블 경제 시대에 일본의 그 파산자들의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과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 맥락이 비슷하다 이런 데 착안해서 변영주 감독이 이제 화차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화차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 주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 글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봅니까?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이 글을 통해서 이 화차라고 하는 소설과 영화가 어떻게 그 전개되고 있는가, 주제는 무엇인가를 같이 보면서 비평문에서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대상으로 쓴 비평문에서는 어떻게 글을 전개해야 아주 좋은 비평문이 되는가에 그 주안점을 두면서 초점을 잃지 않으면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 이 글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들어가는 그 부분은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리포트를 내줄 때 여러분 그 비대면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힘들어하니까 그 분량을 그 아주 적게 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자아성찰 에세이도 A4 2페이지, 그러니까 이 비평문도 A4 2페이지 정도로 내가 내줄 거예요. 따로 이제 우리 클래스, 우리 그 과목에, 글쓰기 과목에 과제방에도 공지하고, 여러분 우리 단톡에도 내가 또 안내해주고 그럴 건데, 하여튼 A4 2페이지 그런 분량인데, 근데 이것은 굉장히 상당히 그 분량이 많으니까 일단 감안하고 그 제대로 된 그 원본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생각을 하세요. 요 들어가는 글은 아까 내가 설명했던 신자유주의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여기 봅시다. 그래서 이제 피에타는 김기덕 감독이군요. 근데 김기덕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 화차 변영주 감독.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이 글쓴이가 그 이광일 선생이 보기에 자신이 보기에, 그러니까 내가 그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가 썼던 독서감상문 집으로 가는 길의 주제가 그 입양아의 문제, 뿌리찾기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언급했던 것처럼 이 글쓴이는 화차와 피에타를 영화를 5분 남았다는 얘기죠? 25분 남았다고요? 아니, 25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25분 됐다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한 5분 정도. 그래서 이 글쓴이는 화차 영화를 봤겠죠? 피에타도 봤겠죠? 그런 다음에 이 두 영화가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정치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그 비평문을 내가 과제로 내줄 텐데, 이제 생각 중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때는 화차 영화를 보고, 이 글을 읽고, 비평문을 쓰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글이 거의 비슷해질 거니까, 그래서 이제, 7주차에 좀 이따가 같이 또 다음 주에 7주차에 살펴볼 그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소설과 이 영화와 같이 연결해서 공통적인 주제를 찾고 그걸 바탕으로 글을 전개해 보도록 이렇게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고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과제를 냈었는데, 영화를 보지는 못하니까
하여튼 무엇을 어떻게 그 비평문 과제를 내줄 것인가는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클래스와 단톡을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줄게요. 근데 영화 비평문을 쓰게 할까, 독서 비평문을 쓰게 할까 생각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봅시다. 그래서 이건 그 조금 본격적인 학술적인 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들어 있어요. 예컨대 뭐 국가 중립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국가 중립성.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이제 그 뒤에 나올 그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야기들을 제가 미리미리 지금 조금씩 해 나가는 편인데, 국가 중립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자본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부르주아가 있고 프롤레타리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임금 노동자들이죠. 물론 그 자영업자도 많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실은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이런 식의 그런 노동자는 이미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분화, 노동 계급에도 분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대기업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중소기업에 속해 있는 노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통상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한 70~80%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라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60~70%밖에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에서도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그들이 일하는 그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도 삶의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 중소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노동자, 그 하나의 깃발 아래 단결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는 이미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국가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개념이에요. 어쨌든 자본가가 있고 그 노동자가 있는데, 노동자와 자본가는 어때요? 힘에 있어서 자본가가 월등한 힘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노동자는 자신의 어떤 노동의 권리를, 정당한 권리를,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노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단체 협약을 하거나,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뭐 시위를 하거나 이런 그 소위 이제 힘의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국가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국가 중립성. 중립성이니까 국가가 균형을 잡고 이를테면 자본가와 노동자의 어떤 대립과 갈등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어때요? 이것을 국가 중립성이 어떻게 무의미하게 되었는지를 살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들 영화에서는 최소한 국가 중립성이 무너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른 눈치챌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